자, 우리 이제 로스쿨 형법 압축 강의입니다. 4회 동안에. 본 강의는 4회 동안에 이제 형법의 그 뼈대를 잡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골격을 형법의 그 기초로 한번 단단히 채워보자. 그런데 올해 좀 개정판 내면서 30페이지 이상 늘렸어요. 30페이지 이상 늘리고 진짜 뼈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정도로 해놨는데, 앞으로 계속 좀 더 늘릴 생각인데, 자, 그러다 이제 우리 기본은 진짜 한눈에 낚아채자. 형법에 이걸 갖다가 4회 동안에 한번 뼈대를 완전히 한번 골격을 잡아보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법정주의. 대형법정주의 이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 절대 안 나옵니다. 사례 절대 안 나오고 이게 객관식용이고, 객관식도 뭐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5개가 이제 뭐 법률주의, 뭐 명확성의 원칙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뭐 여기는 100% 판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식 대비해서 여기 그 나와 있는 지문들은 제가 이제 지문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내용식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기출 지문을 이렇게 문정화 시킨 것들입니다. 그래서 100% 얘네들은 이제 그것도 한 번 이상씩 도표에는 제가 기출 표시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출판팀에서 저는 다 이제 기출 표시 해놓지만은 여기 좀 깔끔하게 가자. 그래서 도표 이외에는 이제 기출 표시를 빼놨지만은 이것들은 100% 다 기출된 그 지문들, 판례들을 압축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자, 먼저 법률주의. 법률주의는 이제 법률 없으면은 범죄도 없고 이제 형벌도 없다. 이거는 뭐 1000년 이상의 지금 법 원칙이 되겠죠. 그 유명한 이제 영국의 황금률 마그나 카르타,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온 것들입니다. 1번 범죄와 형벌을 확정할 때는 오로지 성문 법률을 기준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대립법 국가로서 뭐가 됩니까? 성법주의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이제 영국 같으면 이제 불문법주의죠. 성문, 물론 주법은 다 형법 다 있지만은 판례법 위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미리 그 범죄와 그에 따른 이제 형벌이 국회를 통과한 형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로 성문법률주의라는 것들. 자, 그런데 위임입법 1번. 자, 법률주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명령, 조례 등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아니, 지금 사회 현상이 얼마나 다저롭습니까? 요새 국회 몇 년째 이상 소리 나올 뻔했네. 저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또 뭐 조기 대선도 들어가고 국회에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는 대충 어떻게 보면 모법만 정해지게 되고 아주 구체적인 하위 법령들은 실무관들, 그것이 뭐가 되면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이라든가 부령, 그래서 명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고, 위임형법은 위임입법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따라서 당연히 위임입법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 2번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을 하긴 하되 이것은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이 허용이 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 포괄적 일반적인 위임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뭐 대충 하시오, 안 됩니다.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이 허용이 된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인데, 행위 당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참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행위 당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미래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그것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로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것들. 자, 그런데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이 아닌 것들, 예컨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 그 다음에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고, 따라서 얼마든지 소급표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100% 판례입니다. 싹 다 이렇게. 지금 4일 동안에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뼈대만 추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 강의 때는 한번 보는 건데 잘 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빠져나간 거 없습니다. 기출된 판례들 100% 판례입니다. 도표란을 싹 정리했으니까는 요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여기서 객관식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명확성의 원칙. 이건 헌법에도 규정돼 있죠.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 기준. 여러분 전제 독일에서 하기로 했지만은 독일형 걸 보면은 저도 독일형 걸 처음 보면서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구나. 우리 형법도 상당히 좀 깔끔하고 명확하게 했는데 독일형은 훨씬 더 명확합니다. 훨씬 더 명확하다는 거. 아주 읽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서양 놈들 사고방식 숫자에 민감하니까는 우리는 뭐 대충 이따가 뭐 일왕의 같은 거 얘기를 하면은 뭐 상당성 이러는데 서양 놈들 그런 거 없거든요. 퍼센테이지 90 이상, 80% 이상 이런 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최대한 바로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법조문을 읽게 되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 자, 그렇다면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 기준입니다. 1번 처벌법규의 이직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가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이 처벌법규 예측 가능성 누가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법 집행의 배제가 확보되는가 그 정도가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명확성의 원칙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 3번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최대한 그렇게 되면은 법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지켜달라. 이 선까지 넘지 말아달라. 바로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가 된다는 것들. 그 정도면 되겠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판례본 2번 보시면은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을 지나치게 도박은 확실합니다. 도박은 딱 지정되어 있죠.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선량 풍속은 주로 민법에서 얘기를 하지 형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선량한 풍속이 우리 때 제가 대학교 때 80년대 제가 80학번이지만은 80년대 영화를 보러 가서 어떤 배우의 특히 여배우의 가슴이 노출되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거 완전히 철저히 통제되고 살았던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대한민국 영화 자체가 별로 노출이 심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요새 가슴 정도 노출하는 영화는 있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영화 같은 데서 이걸 뭐 노출한 우리 때 유명했던 이제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뭐 젖소부인 말았는데 영화는 영화대 이제 이런 진짜 이런 1급 개봉관에서는 안 열리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제가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떤 정통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무슨 에마 구인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그거 다 전국 배우들입니다. 그런 식의 것들. 그러면 그 시대의 선량한 풍속과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 전 그다음에 직급의 선량한 풍속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런 선량한 풍속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좀 더 명확해야 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들. 이 정도 보시고요. 네 번째 가장 판례도 많고 객관식 출제가 집중되는 부분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에요. 저도 뭐 민법 이제 학부 때만 배웠으니까는 민법에서는 그래도 유추해석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형법에서는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철저하게 배제가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A하고 B, 염소하고 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염소를 양으로 볼 수 없고 양을 염소로 볼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해서 형벌이라는 거는 사람은 심한 경우도 목숨도 우리나라는 물론 사형제도는 실정 폐지국이지만은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사형제도는 아직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소를 양으로 바꿔서 사형 선고하다. 이건 형법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들. 바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 1번. 자, 그래서 가벌성을 확장하는 유추해석은 죄형법 원칙 위반. 이거는 형법 강령 끝날 때까지 지켜집니다. 여러 번, 수십 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가벌성 확장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다설은 가능하면 교수님들은 가벌성 축소하는 견해를 취합니다. 그러다 판례는 뭐가 됩니까? 가능하면은 현실을 상당히 반영을 해서 우리 다설이 취하는 것보다는 가벌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례할 수 있는 것은 판례지 학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객관식 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판례 의함이기 때문에 판례를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 교수님들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대법관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벌수 확정하던 유추해석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들. 그러다 2번, 요거 2번 14회 때 객관식 출제된 지문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이동의 확대를 적용하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이 된다는 것들. 그러나 불리한 것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유리한 것들. 좀 이따 우리 우연방이 일 때 불능미수 유추경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들은 이때는 유추해석이 허용이 된다는 것들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 판례들이 꽤 많습니다. 판례들이 꽤 많은데 자 4페이지에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 자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면 해당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헌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데 많이 있지만 작년에 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 7번 한번 보실까요? 7번 자 성법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1항입니다. 성법법 14조 1항. 성법법은 사례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객관식도 뭐 올해도 뭐 당연히 14회 때도 출제가 됐고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불법 몰카가 바로 14조 1항인데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에는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회 때는 요거 사례에서도 지금 우리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카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요. 직촬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화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 영상을 갖다가 또 복제하지 않습니까? 또 복제해버리는데 요거는 사람의 그런 야동 이미지를 촬영을 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14조 1항의 불법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채팅을 하면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저쪽이 영상을 이제 전송해 주면은 이걸 갖다 다운로드 받았다 뭐 이런 것들 14조 1항으로 기소되고 그랬는데 이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다 폐기받았고 그러니까 범죄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항이 신설이 돼서 14조 2항. 그래서 지금 불법 촬영죄는 1항으로 직접 촬영의 경우만 한해서 처용하지만 이 복제 뜨는 것들 이건 다 2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항으로 법정이 똑같으니까는 얼마든지 1항이냐 2항이냐 뭐 이것만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들이지 큰 이제 의미는 없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은 9번 자 아청모를 아동 성착취물인데 조주빈이가 N번 당해갖고는 이것 때문에 살인범도 못 받는 40년을 갖다가 선고받고는 지금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동 성착취물, 아청모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와 같이 아동 청소년 이용물 파일을 구입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아청물의 소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들. 원래는 이게 그 소지죄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소지지만 규정돼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주소 URL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 거리든 스마트폰이든 내 PC든 폴더에다 저장해 놓으면 그건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인터넷 주소 URL을 제공만 받았다. 요새 URL 잘못 모르고 깔리면은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전 이거 절대 안 까는데 그런 경우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제공받은 것 자체가 지금 내 폴더에 저장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또 뭐가 됩니까? 이 아청법이 개정이 됩니다. 신설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구입죄, 시청죄가 이게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럼 구입죄라든가 시청죄로 처벌하면 돼. 법정 똑같거든요. 이제 문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지죄로는 처벌 못한다. 시청죄 등으로 구입죄 등으로 처벌해라. 그래도 소지죄로는 이제 앞으로 공소제 기하지 말아라.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도 또 똑같아요.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 청소물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은 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가지는 않았다면은 아청물의 소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 다운로드해서 폴더에다 저장시키지 않으면 아직 소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청죄 등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만 온 거죠. 스트리밍으로만. 결국 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청죄로 처벌하면 된다. 최근에 다 신설들이 됐습니다. 그걸로는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작년에 여기 이제 많이들 법전 모의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한 경우들. 자, 3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1번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었죠.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 2번 14회 때 객관식이 나왔지만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요거는 이제 금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 적용하면 가벌적 확장되는데 예외적으로 축소 해석해서도 가벌적 확장되는 경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축소 해석을 해서도 가벌적 확장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여기서 기준 뭐가 가벌적 확대. 요거는 뭐 확장 해석이건 축소 해석이건 공통점은 가벌성의 확대. 그건 역시 또 허용될 수 없다. 과수 뭐 실화 사건 이런 경우들. 그러다 5번 다시 행위자에게 유리한 목적론적 해석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유리하면은 무조건.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아니 왜 자꾸 피고인에게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하느냐. 근데 원래 형법의 제적의 취지가 그겁니다. 이렇게 범죄자들도 설사 내일 사형이 집행돼서 사형수라도 인간이잖아요. 사형이 집행, 무리다는 상 집행도 안 되지만은 집행될 때까지도 인간의 전성을 갖추게 해라.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범죄자까지 보호해주면은 일반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지구주선의 목적은 인권 보장이지 범죄 처벌을 통해서 인권 보장을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 보장, 범죄자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 인권 보호의 초유의 보루다. 근데 이제 마치 무슨 그 형법이 무슨 범죄 처벌한 최선의 도구.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옛날에 그 전제국가 이런 데서나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 요건 이제 제가 대학 강사할 때 법철학 시간에 많이 떠들고 그랬었는데 자 형법의 적용 범위 역시 객관식 절대 살이 안 나옵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의 적용 올해는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또 출제들이 됐죠. 원칙 행시법주의 형법 1조 1항입니다. 구법주의 그래서 범죄 행위 당시에 적용됐던 바로 그 범죄를 형법을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1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억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니은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1조 1항에 따라서 행시법이 적용돼야 돼. 이 행시법주의는 형법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법률의 뭐 민법이고 상법이고 행정법이고 당연히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객관식 2번 나왔는데 신설된 포괄일제처벌법규 상습 강제추행죄가 이게 2013년에 우리 형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 단순 강제추행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 적용을 해서 처벌은 불가하다.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해라. 상습 강제추행죄면은 요게 2분의 1이 가중이 됩니다. 근데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된 것은 2014년. 그런데 이 범행은 2012년쯤에 했다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안 지났어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상습 강제추행 신설됐으니까는 이게 소급 적용돼 갖고는 뭐가 됩니까? 이 단순 강제추행죄도 상습 강제추행 가중처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것들. 이건 형법 불소급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시행된 이후부터 시행된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라는 것들. 그러다 예외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가 됩니다. 법률의 변경인데 1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기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상쇄됐다.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또는 형이 국법보다 경하게 됐다. 이거를 법률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변경이 되면은 이때도 무조건 신법이 적용. 뒤에 또 있습니다. 무조건 이때는 신법이 적용. 왜 그럴까요? 왜? 피고인에게 범죄 유리하게 됐잖아요.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무지하게 유리해졌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형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2년이 어딥니까? 우리 그 군대 옛날에 제대할 때 몇 시간만 먼저 나가도 와 신난다고는 막 나오는데 하물며 2년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유리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도 유리한 신법 재판시법을 적용해줘라.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들.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3번 도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범죄 후 그 행위의 가벌성이 상실된 경우에 법원의 판단 또는 법적 효과인데 자 가벌성이 상실 이유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때는 법원은 면소 판결해 줍니다.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 요거는 형법에 이제 짬뽕이죠. 복합해올 때. 형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
형법 1조 사망. 그 다음에 헌재 유효. 이건 뻔할 뻔짜죠. 이거 한 3번이나 나왔습니다. 객관식에서. 그때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뭐 판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법이 곧 행위시법인 경우 이것도 객관식 2번 나왔어요.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죄에 대하여는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죄를 처단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 포괄죄가 국법과 신법에 이렇게 이제 걸쳐 있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걸쳐 있다. 근데 포괄죄는 전체가 한 행위거든요. 그러면은 포괄죄는 언제 행위가 종료가 됩니까? 여기서 행위가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범죄의 종료 시점의 법은 신법이거든요. 제3의 형태입니다. 종료 시의 법률은 신법이네. 신법이 행위시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건 신법이 적용돼. 포괄죄에서만 여기 나온다. 제3의 형태인데 판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시법에서 국법의 추구표. 과거 조금 아까 지금 바로 이 판례인데 이게 이제 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에는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 동설이라고 그랬어요. 형법 1조 이야기에는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줘. 이렇게 규정돼 있죠.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안 따랐어요.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거를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설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없어진 거니까. 동기설이라고 해서 지금 법률이 변경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적 동기를 따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태 변화다. 단순한 사실관계 변화다. 그러면은 비록 그 처벌 규정은 삭제됐지만은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이때 국법에 이번에 추구표. 과거의 법률이 미래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거슬러 올라가고 추급이라고 합니다.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해갖고는 처벌 조항은 삭제됐지만은 처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어떤 경우는 1조 이하에 적용되느냐. 면소 판결. 바로 법적 견해 변경. 기본적으로 그 처벌 규정 자체가 과거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악법이라는 얘기, 잘못된 법률이다. 반성적 고려에서 그걸 갖다가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법률의 그 법적 견해 변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면소 판결 해줘라. 이렇게 나눠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2021년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드디어 일정 따라라. 어쨌든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때는 뭐가 됩니까? 면소 판결. 가볍게 변경되면은 무조건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태도 한번 보시죠. 왜? 요게 작년 13회 때, 기록형.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그걸로 해서 작년에 기록형인데 무지하게 좀 길게 출제가 되고 형사 기록형에서 제일 까다롭게 작년에 출제가 된 게 바로 이 판례였었는데 판례 이게 뭐냐면은 전동 킥보드인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전동 킥보드 잘 안 보이대요. 진짜 귀찮지 않습니까? 전동 킥보드 휙휙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특별형법 저 나중에 5월달 6월달 강의하던데 특별형법에서 있지만은 이게 자동차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이 법 적용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몇 년 이하인데 요새는 최저 1년 이상, 뭐 6년 이런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륜 바이크 그것도 뭐가 됩니까? 뭐 320cc 심지어는 막 이런 것들을 그거 다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125cc 이하.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125cc 그러니까 스쿠터 같은 거, 이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죠. 요걸 갖다가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빼갖고는 이게 그냥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받습니다. 법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자동차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가 되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이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완전히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게 작년에 이제 기록해서 출제가 되는데 자, 판례 태도 한번 보시죠. 1번.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인을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수급해서 적용함으로써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었는가. 2번. 아까 이게 동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서 봤었는데 대법원이 이거 다 때리셨습니다. 필요 없어. 그더니 뭐가 됩니까? 이제는 처벌 삭제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줘라. 핵심 유효가 한번 보시죠. 판례의 내용입니다. 여기 객관식에 맞게 좀 줄여놨는데 1번. 형법,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1조 2항과 형사법 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 또는 형이 경한 신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예외 없는 일반 원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2번 이러한 원리는 형벌 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게 이제 하위 법령에 위임했지만은 모법의 그 법률 취지를 따르고 있다. 그냥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번 그러나 해당 형벌 법규에 따른 법률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 법적 관점의 변화 관련이 없이 쉽게 말하면 모법의 취지가 아무 관련 없이 별도의 거주지에 따라서 아무 관련 없이 별개의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은 절대 없다라는 것들. 규정의 적용은 없다. 그냥 절대 없다라는 것들 이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좀 이따 이제 이해가 나오니까는 4번 스스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특정된 한시법. 형법에는 없습니다. 형법에는 없지만은 이제 행정법상 벌칙 규정에는 있습니다. 형법 전에는 없어요. 한시법이. 근데 행정법의 소물 규정에 있는데 이 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시행한다. 근데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한시법은 예컨대 2025년 며칠로 할까요? 오늘 4월 22일인데 4월 20일까지 20일 날 범죄를 했습니다. 4월 20일 날 그 처벌 규정 삭제됐거든요. 그래도 이때는 뭐가 됩니까? 지켜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명확히 해놨습니다. 가벌성의 영향이 미치게 효력이 상실되기 위 규정에 적용. 한시법은 내일 폐지돼서 오늘 그거 어겼으면 설사 내일 폐지돼서 그 법 적용해서 처벌해라.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번 주치 킥보드 운전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종전보다 가벼운 주치 자전거 등 운전죄로 처벌이 된다.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유리해졌죠. 그럼 위반시법 적용해라.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거기에 바로 2번입니다.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까 핵심 요약 제3번입니다. 전혀 이거는 도로교통법과 무관하게 법률이 변경됐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이거 도로교통법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이거 뭐가 그대로 적용해라. 자, 똑같이 전동 킥보드인데 특가법 제5제 11의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변시사회 때 사례로도 추정이 됐고 이거 유명한 윤창호법이죠. 윤창호법이고 오늘 신문 나왔던데 지난번에 그 마약 홀딱 먹고 그 롤스로이스 탄 놈이 하다가 사람 깔려 죽였죠. 그때 10년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DJ로 유명한 여자애가 만취 상태에서 벤치 몰다가 새벽 배달하던 운전사 삼박했는데 대법원 12년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게 윤창호법.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상죄인데 자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특가법. 전혀 별개 법령이죠. 자, 1번 원동기 장치 자동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 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2번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 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리했다 하여 이를 형법 1조 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서 여전히 특허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니까. 도로교통이 이렇게 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특가법 이건 의미 없다는 거죠. 작년 언제쯤 9월 달이니까 일산 호수공원에서 저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거기서 60대 부부가 한 6시쯤 저녁 6시쯤에 산책하고 있는데 이 20대들이 전동 킥보드 하다가 두 분을 쳤습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음주운전도 아니었어요. 전동 킥보드 사람 이렇게 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면 그게 음주운전이었다. 그건 처벌해야죠. 그러니까는 지금 특가법상의 윤창호법 위반과 도로교통 위반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별개 법률 아니냐.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이때도 위험운전 치사죄로 처벌을 해라. 가중해서 처벌해라. 전혀 관계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작년에 기록형에서 역시 출제가 됐었고 자, 이번엔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자, 우리 그 원칙적으로 속죄주의죠. 속죄주의. 그래서 1번.
공모 공동 정법의 경우는 공모지도 범죄지. 당연히 대한민국 멀지 않습니다. 길 건너가면 여기 길 건너가면 리스칸트 호텔 커피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영국인이 마약 밀수 갖다가 그 커피숍에서 했거든. 어디? 강남구 역삼동 서울시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리스칸트 호텔 커피숍에서. 그러니까 영국 놈이 내가 공모만 했는데 미안 공모지도 범행지. 너는 우리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자, 속인주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서 어디서 법률을 저질러도 대한민국 국민이 난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인데 오늘 제가 기사 봤거든요. 우리 필리핀 세부에 가서 냉지열 막 그 친구 옛날에 참 좋아했었는데 근데 요새 돌아왔나 보다. 유튜브 크게 하대요. 오늘은 또 나온 게 뭐 인기 이제 지나갔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성매매해서 얼마 받은다. 왜 그런 걸 유튜브에서 왜 털어? 한때 동료 연예인들이었을 텐데 그거 오늘 뭐 아까 해서 전철로다가 봤거든요.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그걸 왜 털어? 그 친구. 그런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필리핀 세부에 가서 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정선에 있는 강원 랜드에 가서 우리 카지노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위법성이 적합돼서 무죄입니다. 유일하게 내국인은 뭐가 됩니까? 강원랜드. 우리 옛날 오린 같은 데 보면은 뭐 제주도 그거 내국인들 아닙니다. 다 외국인들. 거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 지금마다 국적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물론 이제 태어나게 되면 물론 극중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대표적인 유명 연예인들이 있었죠. 도박으로 외국에서 하다가 그런 경우들. 그렇게 보시고 보호주의. 자, 보호주의는 그냥 한번 보시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 있죠. 보호주의인데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 요거 합쳐서 한 객관식만 판례가 3개인데 4번 정도 나왔었는데 기억. 중국에서 범한 한국 회사에 대한 사인 위조죄 니은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행위. 디귿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한국인에게 범한 사문서 위조죄. 그러니까 뭐냐, 보호주의는 기본적으로 5조와 6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 그저께인가도 그 필리핀에서 우리 관광이 필리핀 같은데 그때 소위 말해서 떼강도에 걸려갖고는 총을 쏴갖고는 그 부부가 보니까 영상 떴대요. 산책하다 필리핀 무서운데 왜 산책을 해? 그래갖고는 남편이 총 맞아 사망했지 않습니까? 막 미리 막 도망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영상에 떴던데 그러한 경우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필리핀에서 총격 범죄 살인죄 피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필리핀 법도 중요하지만 그 뭐가 됩니까? 우리 수사관들이 파견돼 갖고도 그 필리핀 그 돈을 갖다가 강도 살인범을 검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걸 다룬 영화가 바로 범죄도시죠. 범죄도시 많이들 갔잖아요. 뭐 필리핀도 가고 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막 그 마약 조직 그쪽 경제를 협력해서 어쨌든 영화지만은 하고 바로 그러한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형법 5조나 6조 국민보호주의가 적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중국에서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회사의 주식회사 사의를 위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경에서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를 모용을 해갖고는 사무소를 위조하고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이 물론 이제 캐나다 교포지만 국적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해서 또 사무소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의 위조죄라든가 사무소 위조죄. 자, 보호법익은 그 사회 공공의 시효. 어느 사회? 중국 사회다, 캐나다 사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간접적인 피해자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간접적인 피해자일 때 그때는 직접적인 피해 법익이 침해돼 그 나라의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미안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간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시간 4번 출제됐고요. 세계주의 1번.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효력,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산입해야 됩니다.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 한 3번 나왔습니다. 조문이. 객관식만. 근데 그전에는 산입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개정된 다음에 산입할 수 있다. 그때 틀린 지문입니다. 지금은 산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입을 해야만 한다는 것들. 2번. 세계주의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도 세계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세계주의 규정. 그래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물론 이제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우리 수사관들을 파견을 해갖고는 그 20맵의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얘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법인 범죄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다음 페이지.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1원인데 요거를 진도 나가야 됩니다. 아마 충분히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유전착에서 이것도 보게 되는데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1원은 이건 뭐냐면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 13회 때도 물론 객관식이지만 또 출제가 됐어요. 또 출제가 됐는데 자, 우리 지금 형법은 이 범죄 체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독일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 범죄 체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범죄 체계. 그런데 독일에서 2단계 범죄 체계를 준용하는데 이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합쳐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 그 다음에 요거 S는 이제 책임. 그래서 2단계 범죄 체계. 범죄는 불법과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이죠. 우리 형법은 3단계 범죄 체계, 범죄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 위법한 유책한 행위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형법학계에 있어서 아주 지배적인 견해인데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그게 왜 출제가 되느냐? 이게 독일어인데 저도 뭐 독일 학위자지만은 독일 가서 이제 학위를 따오신 교수님들이 이거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수적으로 열세죠. 그러니까 국내파 교수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특히 이게 대표적으로 3단계 범죄 체계 하시면서 2단계 범죄 하신 분이 지금 고대 명예교수 계신 김일수 교수. 우리나라 뭐 현존하는 형법 이론의 뭐 자타공 1인자시죠. 1인자신데 이걸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 스승님께서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란 불법과 책임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친 이 영역은 모두가 됩니까? 그냥 뭐가 돼요? 불법 구성요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법의 착오. 결론입니다. 형법에 있어서 모든 착오 3개가 있는데 모든 착오는 사실의 착오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의 착오로. 자, 구성요건적 착오는 사실의 착오죠. 위법성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성 단계 문제입니다. 위법성도 불법 구성요건이거든요. 그 2단계 범죄 체계. 그러니까는 이것도 위법성의 착오, 즉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위전착. 구성요건 해당수가 위법성에 걸쳐 있거든요. 위전착도 당연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위전착. 오상방해와도 위전착도 사실의 착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1호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 구성요건이 있고 소극적 구성요건이 있는데 적극적 구성요건은 뭐냐면 형법 교과서 깊이 들어가는 건데 범죄를 구성하는 성립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예컨대 뭐가 됩니까? 행위 주체, 행위 객체, 뭐 고의 이런 것들. 그런데 소극적은 뭐죠? 영어로 번역하는 네거티브니까 범죄를 구성시키지 즉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조각시키다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네거티브를 한자로 번역하면 소극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정적 구성요건. 근데 용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란 2가지 뜻이 소극은 좀 적을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부정적이라는 의미. 형법에서 소극은 보통 부정설로 많이 씁니다. 소극설 또는 부정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솔직한 얘기는 1번식 번역입니다. 1번식 번역. 그래서 네거티브를 갖다가 1번식으로 번역을 해서 소극. 그러니까는 이거는 범죄 성립을 부정한 요소인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에서 정당방위 상황. 기급피난 기급피난 상황.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그래서 여기다 이를 붙였습니다. 다른 또 용어로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요소이론. 1번식 번역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한번 보시죠. 1번.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기억,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유전착 모두 사실의 착오로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이 된다는 것들. 2번. 자, 변시 6회입니다. 사인 가위 현행 범인을 체포하면서 자, 위전착이에요. 그 범인 자기 집에 안에 감금할 수 있다고 감금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차옵니다. 근데 이건 법률의 착오입니다. 법률의 착오인데 어쨌든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위전착오로 봐도 사실의 착오. 결론은 오로지 사실의 착오. 변시 6회 때. 자, 그다음에 3번. 자, 소매치기 감녀가 도주 중 핵인에게 강간범이 쫓아온다고 거짓말해서 이를 믿은 을로 하여금
가짜실 축해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경우 서구적 구성용 표지이론, 요소 이론 같은 용어인데 번역상이 차이에 불과합니다. 같은 용어예요. 요소 이론, 표지 이론, 구성용권적 착오 유추 적용설에 따르면 가백의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고 무죄가 된다. 단 을에 대한 갑의 우월적 의사지배는 부정되고 제한 종소 형식에 따른다. 좀 이따가 우리 유추적이 보겠지만 사실의 착오 유추 적용설은 뭐가 됩니까? 사실의 착오 유추, 이것도 2단계 범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사실의 착오적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를 갖다가 유추적용할 수 있다. 아니 유추적용 안 된다 그랬죠. No. 우리가 행위자한테 유리하면 유추적용 된다 그랬죠. 사실의 착오는 유추적용하게 되면 무조건 과실로 처벌합니다. 과실범으로. 그러면은 고의범보다 과실범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결론은 서구적 구성요건 표지라도 무조건 사실의 착오니까 고의가 종합되고 과실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서도 과실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과실에 대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실에 대한 교사는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는 처벌할 수 없다.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경우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및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오상방에는 과실범만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과실교사는 불가능하므로 가백의 상해죄 교사는 성립할 수 없다. 좀 이따 유죄죄 가서 보시겠지만 그러나 뭐가 됩니까? 상해죄 간접적 가능하다는 거. 4번은 유죄적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또 보시죠.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작위범인데, 자,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에너지 팁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들. 이렇게 자기 거동 있잖아. 이렇게 지금 우리 거동하고 있죠. 무조건 이거는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 부작위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 이게 부작위다. 뭔가 거동이 있으면은 그게 그 유명한 보람병원 사건 아닙니까? 보람병원 사건.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자기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2번 객관식에서 최소 한 번 이상 2번씩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고 사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 판례인데 법적용 앞에 보충관계 입장에서 법적용 앞으로 자기에 의한 판례가 4개가 다 객관식 다 출제됐고 사례로도 출제된 놈이 있어요. 4개 판례가 4개가 있는데 자기에 의한 허위 공서 작성 및 동해사죄,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죄, 증거 인멸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그렇다면 피고인은 100% 직무유기죄니까 공무원이겠죠. 100% 공무원인데 기본적으로 특히 경찰들이 많습니다. 다 경찰들인데 경찰관들이 그게 이제 경찰관이에요. 범인을 일부러 체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수사지휘처분에서 체포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저 아는 동생 놈이거든. 체포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에 의한 범인 은닉 도피죄 또는 증거 제출 안 했습니다. 증거 인멸죄. 부작위에 의한 경찰관이니까 직무유기죄. 이럴 때는 오로지 법정영합에 의해서 자기범만 성립하고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사례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2번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의 구성 요건. 자, 첫 번째 결과 방지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뭐 부작위범 사례에서 한 2번 출제가 됐었지만은 부작위범이 출제가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 발생이 방지가 불가능하다. 이미 그 부작위로 실수를 해서 방어했는데 뭐가 됩니까? 이거 소화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불을 끌 수 없었다. 이미 뭐 죽어가는 바람에 살릴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이때는 결과 방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무죄가 됩니다. 무조건 이제 근본 무죄가 되는데 판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객관식에서 한번 출제됐고 다른 법무상가요서 사례로도 출제가 됐지만은 우리 그 변시에서는 객관식에서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모텔 실화 사건. 이 사람이 모텔방에 묵으면서 그 담배를 갖다 하다가 모텔 이런 데는 불 붙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불이 홀레날 탔거든요. 근데 불이 삽시간에 번지는 바람에 요새 필로티 공급해가거든. 요새 짓기도 빨리 짓지만은 대신 뭐가 됩니까? 한 번부터는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들. 삽시간에 보니까 지 목숨 구하려고 막 뛰어나왔다. 하다 보니 나오면 불이야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정을 방화치사상죄.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근데 불이 너무나 빨리 붙었기 때문에 설사 뭐 비상벨을, 화재벨을 누르고 뭐 불이야 했어도 결과는 똑같았다. 그럼 결과 방지 가능성이 없죠. 최소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정을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가 됩니까? 그냥 자기 유무는 인정이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 자기 유무는 왜 이 사람은 실화를 했기 때문에 실수로 불을 질렀기 때문에 위법한 선행에 의한
소아 자기 의무는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결과 방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현직 원점 방치사상죄 성립하지 않고 다만 뭐가 됩니까? 중실화죄라든가 중과실치상죄로서는 이제 처벌 받아겠죠. 이러한 경우들. 자, 부작위와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 객관식 두 번. 사례에선 쓰실 필요 없어요. 사례에선 쓰실 필요 없고. 부작위범의 고의, 요거는 사례에선 언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리대 고의를 가지고 요 정도 갖고는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부작위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보호직인 주의의 발생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자, 보호직인 주의인데 발생 근거인데 문제는 이번 14회 객관식에서 보호직인 지위의 착오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례로만 4번째입니다. 저 그래서 이미 출제했는데 이번 일수단 때 6월 5일부터이지만 미리 출제해놨습니다. 이거 그냥 사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사례로 안 나왔는데 하도 이번 14회 때 이제 1월에 출제가 되니까 우리 한번 공부해보자. 특히 이번에 객관식 사례 2지문이나 이번에 객관식 사례로서 객관식 사례는 객관식이지만 사례거든요. 객관식이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보면은 30일부터 40번까지 10문제는 형법, 형성, 공통 객관식 사례가 나옵니다. 1회부터 14회까지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 고유의 객관식 사례가 이번 14회 때도 3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로지 형법만. 그러니까 1회부터 14회까지 제일 많이 나왔을 때 9회 때인가 형법만 객관식 사례가 4문제. 제일 많이 안 나왔을 때가 12회 때인가 한 문제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나 평균 2-3개인데 13회 때도 3문제, 14회 때 올해도 3문제. 형법 순수한 5개의 지문이 오로지 형법으로만 되어 있는 객관식 사례가 올해도 3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객관식 사례는 뭐죠? 형식은 객관식이지만 본질은 사례예요. 언제든지 사례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사례로도. 그래서 이번 일수달이니까 한번 써보자. 6월달이고 공부 한번 해보는 거 못 쓰면 어때? 공부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출제를 제가 1회 때 출제를 해버렸는데 어쨌든 이번 14회 때도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러면은 보호직인 지위의 착오가 됩니다. 1번. 자, 부작위범에서 자기문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와 기타 신의칙이나 사회상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된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1번 지문이 객관식에서는 뭐가 됩니까? 3번, 4번 나왔습니다. 3번, 4번 나왔는데 사례에서도 기본적으로 6회 때 다 출제됐습니다. 한 줄 정도 써 주셔야 됩니다. 더 주셔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교통사고에 있어서 구호 조치 의무가 되는데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 5회 때 사례로도 이 답안지 썼어야 돼요. 기록형은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면은 기본적으로 적법, 불법, 책임이 있다, 없다, 과실이 있다, 없다 불문하고 모든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경찰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그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그때 특가법상 뺑소니가 돼버립니다. 도주차량죄 뺑소니가 된다는 것들. 그래서 도로교통법 54조 1항 소정의 구호 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는 것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5회 때 사례도 출제가 됐고, 자, 보호직인 지위가 난 착오입니다. 보호직인 지위가 난 착오인데 먼저 이게 한 150년 된 학설인데 이걸 왜 우리가 지금 독일 학설인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 14회도 또 2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50년 전인데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전까지만 잘라서 독일에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이제 위법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지 1930년대 한 100년 됐죠. 1930년대 이걸 갖다가 구성요건 요소설이라고 합니다. 구성요건 요소설. 그래서 모든 보직인 지역 관련된 것은 오로지 이게 구성요건 요소설, 구성요건 요소다. 그래서 여기서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다. 좀 이따가 보직인 지위가 어떻게 다르고 보직인 의무가 어떻게 다른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요건 요소설이에요. 구성요건 요소설인데 그랬는데 2차전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벌써 80-90년 됐죠. 2차전이 80년 전 됐죠. 끝나면서 아니야. 보호직인 의무라는 거는
이건 갖다가 법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성 요건에서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는 안 돼. 얘를 원위시켜. 그래서 보직인 의무가 뭐가 됩니까? 위법성의 요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도표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1930년대 한 100년 전에는 보직인주의도 구성요건 요소,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니까 구성요건의 차고 뭐라고 하죠? 사실의 차고, 구성요건의 차고. 무조건 이건 사실의 차고 구성요건 고의가 조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는 보직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고 보직인주의만이 뭐가 됩니까? 구성요건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2차전이 끝나면서 이건 아니지. 의무라는 건 법적 평가인데 자 구성요건 단계에서 우리는 사실 판단을 합니다. 팩트. 보통 우리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이제 사실 판단만 하는데 팩트만 판단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의무라는 거는 법적 평가인데 이거 구성요건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얘를 원위치시킵니다. 2차전이 끝난 다음에. 2차전이 끝난 다음에 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원위치키면서 야 보직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 이게 이분설. 지금 다설이 이분설입니다. 이분설. 자, 그럼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사례. 보직인주의에 관한 착오입니다. 미리 이게 보직인주의라든가 보직인 의무는 즉 자기 의무는 착오론이 아니면 착오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착오론에서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착오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자, 먼저 보직인주의에 관한 착오. 사례입니다.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보직인주의에 관한 착오는 지금 이 피해자를 구조할 구조 의무 보직인주의 있는 자입니다. 보직인주의 있는 자. 이건 이제 수영 강사가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갔으니까는 이거는 기하기 위해서 강사. 그러니까 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 아이를 구조할 자기 의무 보직인주의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옷에 5살 먹은 A가 물에 빠졌는데 아빠가 A를 못 알아봤다. 이렇게 이번에도 객관식 출제가 됐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전혀 내가 구조해야 될 그 사람인지 내 아들인지 내가 데리고 온 학생인지 못 알아봤다. 이게 바로 보직인주의가 난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보직인주의가 관한 차원은 못 알아봤기 때문에 얘는 빼박으로 100% 그냥 학설, 구성요건 요소를 취해던 이분설을 취해던 둘 다 사실의 착오가 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기출 표시해놨습니다. 이번 14회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왜? 아니 못 알아본 거는 사실의 착오니까는 이때는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사죄로만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빼박이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출질문 한번 보세요. 변지 3회 겁니다. 변지 3회 건데 갑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 자기 아들인지 못 알아봤어요.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갑의 착오는 자신의 아들을 타인의 아들로 오인한 보직인주의의 착오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구성요건 요소, 이분설 어느 것을 취하던 간에 이때는 고의가 조각되어서 과실치사죄만 성립합니다. 변시 3회 때입니다. 벌써 11년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보직인주의에 관한 착오가 사례 보세요. 요겁니다. 이번 14회 때도 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 자, 사례입니다. 이번에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자기 아들이면 알아봅니다. 이번에도 나왔었습니다. 알아봅니다. 사례.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알아보는 순간 보직인주의가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놈을 뭐가 됩니까? 저놈 내가 데려온 놈이 우리 아들인데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직인주의와 착오는 이미 날아갑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드냐? 자신에게는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케 했다. 저놈은 수강료를 낸 적도 없고 오늘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따라왔고 말이죠. 난 수영과 아무 책임 없어. 그래도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따라오네. 저놈은 아빠 말도 안 들으니까는 저거는 호적에서 파버린 놈인데 내 아들 아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천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법적 평가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학설, 구성요건 요소설도 이거 외우만 주세요. 구성요건 요소설은 여전히 사실의 착오로 봅니다. 그런 거 없어. 다 사실의 착오야. 구성요건 요소설에 따르면 모두 다 사실의 착오입니다. 이건 무조건 사실의 착오. 자, 그러나 이분설은 아니죠. 이거는 법적 평가고 법적 평가는 뭐가 됩니까? 위법성 단계에서. 따라서 이건 법률의 착오다.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자, 기출질문 한번 보시죠. 1번. 자, 변시 10회입니다. 부진정 부작위, 그러니까 10회 때 나오고 14회가 4년 만에 또 나왔네요.
부진정 부작위범위에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분하는 입장 2분설입니다. 2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착오한 경우는 당연히 법률의 착오. 도표만 외워두시면 이거 끝납니다. 객관식 끝납니다. 도표만 외워두시면 자 거시기 법률의 착오. 자 2번 14입니다. 14 이렇게 나왔어요. 자 5살 먹은 A 5세 아버지 갑은 해수욕장에서 자신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가 익사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도 A가 익사하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국 A가 사망했다. 자, 기본 사례. 자, 만약 못 알아봤으면 이거는 어느 학설 취해도 사실의 착오가 되겠죠. 만약 갑이 누군가 익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 대상이 A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끝났죠. 자기 아들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이건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니까는 구성요건 요소를 취하든 이분을 취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사실의 착오가 돼서 살인의 고의초가 과실치사죄 말이 인정이 되겠죠.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라고 보는 현대 2분설에 따르면 갑의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안에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틀렸죠. 아주 그럴듯한데 미안하지만 이분설을 취해도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입니다.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가 이분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 그러다 구성요건 요소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 근데 이거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잖아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에 사례에서 틀린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지문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들. 자, 부작에 의한 공범 도피 한번 보시고. 근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부작에 의한 방조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왜 아직까지 본 시험은 언젠가 나올 겁니다. 15회 때 한번 보시죠. 객관 시간 3번 나왔습니다. 법전은 본 시험은 이제 사례도 나왔지만 본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객관식은 그러다 본 시험에서 3번 정도는 출제가 됐다는 것들. 어쨌든 13페이지 동그라미 1번 부작의 공동정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 부작에 의한 공동정은 얼마든지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한 객관식 한 4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신 공통의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의무를 공통 이행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결과방지 가능성. 공통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결과방지가 가능하다. 그럴 땐 그때 하나 빠져있죠. 언급 안 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공동강의 의사, 공동정보니까 당연히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 요거는 뭐 당근당자니까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작의 공동정범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부작에 의한 방조입니다. 법전형 모의시험은 사례로 3번 나왔거든요. 객관식도 3번. 근데 아직 본시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1번 자기적 정법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한 경우 부작에 의한 정범이 성립하는가. 근데 만약에 이게 사례 나오면은 1번이 문제점이에요. 1번이 문제점. 2번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3번은 뭐가 되느냐? 사안의 검토해서 포섭해서 결론만 내면 됩니다. 지금 이 교재가 이런 구조.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기출 사례가 나옵니다. 다 보진 않지만은 다 볼 수도 없고 4일 동안에 어떻게 다 봅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아주 총론 시작부터 강론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방문론은 계속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제 답안 쓰는 법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이게 나오면 1번이 문제죠.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도 뭐 우리 같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답안을 이제 상세 답안 해갖고는 자세하게 풀어쓰는 거 진짜 그거하고 왕평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목이 12치형 실전 답안을 반드시 줍니다. 실제 똑같이 우리가 작성해갖고는 우리 그 실물 답안지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사법 같으면은 1순위한테는 형사법, 통합문제, 정지원 선생님 통합문제를 냅니다. 그래갖고는 그러면 형법이 더 줄어듭니다. 진짜 2페이지 10줄에서 정대 2페이지에 6줄 그 정도에서 끝내버립니다. 진짜 컴팩트하게 써야 되거든요. 컴팩트하게 쓰게 되는데 그럴 때 보니까는 학생들 목차 잡는 학생들 많아요. 그냥 큰 목차만 잡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칸 줄이는 학생들 많은데 상당히 잘 쓰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학생들한테. 시간 없는데 어떻게 문제점 이걸 언제 이런 거 언제 다 일일이 쓰고 있느냐 이런 거 많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상당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관계 하나 보시죠. 3번. 은행 지점장이 좋은 은행. 지금 이제 통합되고 통합돼서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은행이죠.
대운행은 우리 순수 이제 민족 자본을 했는데 엄청나게 통합되더니 지금 이제 우리 은행으로 대통합이 됐습니다. 어쨌든 조은행 은행 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 직원의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도 무려 1982년에 8천억. 일개 지점에서 어떻게 8천억이 대출이 됩니까? 이때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지금도 아직도 계시죠? 이철이 장영재 사건. 얼마 전에 또 받으셨대요. 그래서 평생 80 정도 되셨는데 34년은 이제 빵가게만 지금 계시는 분인데 그때 8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일개 차장과 대리가 이거 갖다가 그 은행 지점장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죠. 그 당시 뭐 절대 권력권제 뭐가 됩니까? 인척인데 뭐 어떡하겠어. 발견하고도 손해 보존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배임 행위를 방치했다. 배임죄 방지법. 자, 그러면은 먼저 뭐가 되느냐? 먼저 자기적 정범. 자기적 정범의 시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배임행위죠. 업무상 배임행위. 자기적 정범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습니다. 요 한 줄 정도 쓰셔야 됩니다. 자기적 정범의 시행이 있다. 부하 직원들인 뭐가 됩니까? 차장이나 대리가 무려 8천억.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은 43년 전에 8천억은 지금 8조 정도 되겠죠. 10조 될 수 있겠죠. 이걸 갖다가 부실 대출했다는 거. 업무상 배임죄. 그러면은 이때 그것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 자기 의무. 보증인 지위라든가 자기 의무 있는 자. 은행 지점장이니까 당연히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의 범행을 방지할 자기 의무가 있겠죠. 이런 보증인 지위가 있는 자가 이것을 방치 또는 유기했다. 방치, 유기. 그랬을 때 부작에 의한 뭐가 됩니까? 부작에 의한 방조로 부작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방조로 처벌할 수 있게 될까? 요 대목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보고 좀 쉬셔야죠. 아까도 하니까 시간 빨리 가네요. 지금 이번 14회 때 좀 부각이 된 게, 객관식에서도 근데 학설이라든가 이러던 늘상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도 보시겠지만은 우연방이든 오상방이든 그 학설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학설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객관식에서도 좀 학설을 서너 지문씩 냈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뭐 어느 친구들은 이제 우리 모레 발표지만은 객관식 거의 80개 대까지, 80개 대까지 내려올까? 그다가 상당히, 근데 100개 이하 미만으로 떨어진 건 다른 뭐 공통적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100개 이하로 내려올 거다. 저도 한 90, 한 2, 3개 정도까지 80개 봐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례입니다. 이번에 사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학설을 써야 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좀 이따 우리 바로 쉬신 다음에 이제 좀 휴식 타임 다음에 들어가지만은 이번에 이 상당히 관계 그러나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의 관점을 이거 늘상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사실 별거 아니고 한 반주 정도만 더 쓰면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들 늘상 해왔던 것들입니다. 유전자 같은 건 늘상 항상 우리 다뤄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준강도의 공동정범 이제 그때 가서 보시겠지만은 준강도의 공동정범의 팔레트를 비판할 이게 이제 좀 쇼킹했었거든요. 근데 쇼킹이 하나도 없는 게 중강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는 진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아왔고 저도 이거는 늘상 비판을 하고 작년에 삼수한 때 이걸 출제했었는데 그때는 아예 비판 안 받게끔 제가 문제를 만들어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 판례는 이런적으로 비판을 받는다. 우리 학생 기고하시더라고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게 이번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척법서 이게 이번에 저도 이건 솔직히 저도 제 교재에 이제 이번에 다시 집어넣었지만 옛날 책들이 있었는데 삭제했었거든요. 이걸 했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사실의 착으로 볼래, 뭐 법률의 착으로 볼래, 위전 착으로 볼래. 이것 때문에 다들 쇼킹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비중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설은 전체 우리가 그 배점에서 우리는 뭐 시험 보면 딱 배점이 있는데 배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학설을 갖다가 다 습득할 수가 없어요. 습득할 수가 없다는 것들. 그 학설 중에서 다설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학설을 답안지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시간은 1문에서 2문까지 2시간이거든요. 양도 딱 정해져 있는데 당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 형법에서 학설 쓰다 보면은 형소법이 85점이거든요. 합쳐서 85점, 40점, 45점, 85점이 날라가고 진짜 1회부터 14회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형법 학설 쓰다가 시간 조절 못해갖고 형사법 통백 내고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어젯밤 본게 나왔는데 시간이 무섭다. 그래서 펑펑 오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어느 학원보다도 학설 적게 하고 저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학설은 틀림없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출제가 되지만은 학설 안 쓰고도 뭐가 됩니까? 학설을 쓴 것보다 더 고득점하는 거는 우리 학원에서 얼마든지 볼 수, 이번에도 또 나오고, 늘상 있었고, 저 여기 이제 우리 작년까지도 친구들이 자기 점수 보내가, 지금 제 그 휴대폰에 우리 학생들 그 인증해 주는 거 무지하게 많으니까 다 뭐 상담해서 보여줍니다. 상담하면 이제 보여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학설 안 쓰고도 형법에서 뭐가 됩니까? 110점, 180점 득점 형사법에서 친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소한은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 교수님들, 저도 뭐 충분히 도를박사하고 논문 많이 썼지만은 DNA 속에 뭐가 있느냐. 2개 이상의 견해를 다 던졌으면은 학설하고 이제 판례 쓰면은 반드시 비판 검토. 그게 논문이거든요. 이거 논문에서 비판 검토가 이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여태까지 답안지 중에 비판 검토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설 쓰는 게, 솔직한 얘기로, 안 쓰면 어떻게 유착했습니다. 정말 못 써. 본인도 알아. 제가 써도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버리고, 그냥 뭐가 됩니까? 문제점, 판례, 그 다음에 검토, 포섭해서 깔끔한 컴퓨터에 딱딱 가면 오히려 교수님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변시의 원래 취지. 아니, 학자들 양성하는 이게 시험이 아니, 법률 전문가들, 법률 실무가들 양성한 시험인데 왜 학설에, 아니, 법정에서 학설 얘기하기 싫냐? 판례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안 큰데 너무나 목매이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학설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학설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도덕점 합격할 수 있다. 마치 저 수포자였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수포자였지만은 저도 재수 안 하고 인서울대학교 당연히 법대 들어갔고 우리 애들도 다 인서울대학교 중상위권 수포자지만 다 아빠 어떻게 해서 합격했으면 수포자라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갑니다. 재수 안 합니다. 저도 안 했고 우리 애들도 다 현역으로 해서 고3 다 해가서 수포자가 왜 대학 못 가? 학설 모른다고 왜 변시 합격 못 해? 무지하게 우리하고 고생한 친구들이 수백 명인데 전 40대부터도 안 했었거든요. 제 강의 듣고 40대도 학설 안 쓰고 수석학회에서 지금 판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판사, 그 기사 찾아보면 그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올해는 조금 제가 최선을 합니다. 물론 이건 안 되고, 네가 사회부는 안 되지만은, 이제 강의 때는 최선을 하게 되는데, 절대 학설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감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요걸 이제 빨리 보겠지만은, 부작위 방조 학설만 4개입니다. 4개인데, 이때 부작위와 공동적 인정 학설이 2개, 그 다음에 방조 인정 학설이 2개, 4개가 되는데, 고맙게도 다솔 판례 이치에서 부작위 방조. 그 다솔 판례가 1차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럴 때는 슬쩍 하나 껴드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슬쩍 우리가 뺑기치는 거. 뺑기치고 우리 때 말인데, 슬쩍 뭐 하나 올려놓는 거. 다솔 판례에 의하면. 그걸 학설 썼잖아.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슬쩍 하는 것들 중요하면, 고맙게도 제가 그래서 다솔 판례 1차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솔 판례가 1차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번. 자, 자기적 정보의 실행이기. 자, 자기적 정보의 실행이기는 8,000원이라 부당대출이니까는 업무상 배명이 자기적 정보의 실행이기죠.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 있는 자. 은행 지점장이니까 직장 상사. 계약관계에 의해서 직장 상사로서 이것만 쓰면 됩니다. 당연히 업무상 배명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습니다. 부작위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덜덜덜고 어떤 조치도 못했습니다.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했다.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하는가. 그랬을 때 법적 근거죠. 판례입니다. 2번. 당연히 객관식 4번, 5번 나왔습니다. 정범의 실행행위, 횡령행위나 배임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방조가 성립한다. 방조가 성립한다. 그러면은 판례에 따르면은 지금 은행 지점장으로서 부하직원의 부당대출 방치할 지위에 있는 갑이 방치주기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배임 방조가 성립한다. 이것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전 답안 12형 실전 답안 뭐 민법도 나오겠죠. 보시면 이거구나. 진짜 실전하고 다 똑같거든요. 컴퓨터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자. 이렇게 써갖고 180점 성사법 올라간 친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들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또 첨삭을 하기 때문에 첨삭 때 근데 우리하고는 여태까지 학설 이런 거 신경 쓴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실명 쪽에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다들 학설 쓰는데 못 써. 진짜 못 쓰고. 작년에 오시에서 합격한 친구가 이번에 설날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자를 보냈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번에 오시에서 합격을 했는데도 사변 여학생이었는데 사변 가니까 너무나 편한 거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설날 때 지금 여기 문자 있습니다. 왜 이놈이 1년이나 지났는데, 물론 여학생이었는데 왜 이걸 보냈지? 그랬더니 너무나 고마우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보냈더라고. 사명감이 요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갖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저 칠린동에 있는 문제풀이 거기서 2년 있다가 왔는데 정말 고마운 게 그때 자기 그 답을 다 갖고 왔더라. 제가 며칠에 걸쳐서 이거 다 첨삭해 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나 봤거든. 우리 첨삭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해주는 첨삭하고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친구 해갖고도 그냥 바로 붙었습니다. 한 친구 3년 있다 온 친구인데 그 친구도 작년에 옷이 이제 모래발 펴지만 작년 이틀 전에 제가 달달달 떠고 했는데 둘 다 그냥 다 이제 합격을 했었죠. 그렇게 옷시에서 합격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실패의 가장 큰 건 학설. 학설을 소화를 못하니까 쓰다가 날리고 버려라. 그랬더니 그냥 바로 와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쉬셨다가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들이 이제 좀 이따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를 절대 못 봅니다. 이런 한 10회 강의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게 상당히 한번 봐야 되겠죠. 샘플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학설이 무용지물이구나, 필요가 없구나. 학설 안 쓰면 오히려 더 고독적, 오히려 역설적으로 학설 안 쓰면 더 고독적으로 하는 이런 비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그럼 상당인관계 들어가시죠.